자, 이제 39번째 강좌죠. 네. 자, 예시 문제 5번부터 이제 들어가죠. 과학 지문입니다. 역시 조금 더 이제, 시험 보는 속도와 거의 이제 같게 한번, 좀 더 그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제 태양계에 대한 생명체 문제죠. 그래서 여기 생명체가 딱 잡히면서 이제 요것으로 이제 맥락이 형성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태양 9개 행성 가운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옛날 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왕성은 빼버려야 되죠. 명왕성이 실격했으니까요. 그 중에서 화성을 유력한 후보로 꼽는다. 그것은 닮은 행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성을 꼽는데 이것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구와. 과학자들은 화성은 필수 조건인 대기, 물, 열 등이 풍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붉은 별로 변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명체의 필수 요소가 이제 나왔죠. 생명체의 필수 요소인 대기, 물, 열, 대기하고 물하고 열하고 그 중에서 이 물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죠. 오래전부터 화성을 바라보면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 1877년에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지오바니 스키아파베렐리가 인공구조물로 보이는 라인을 발견했다 해서 추측하게 됐다. 오늘날 대부분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중 하나가 대기 측정 관측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화성에서는 사실은 생명체는 없다고 여기는데 대기 측정을 보고 그러한 판단을 했다 하는 거죠. 이제 논거가 되겠죠. 그에서 살아있는 행성이기보다 죽은 행성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즉 살아있는 행성은 서로 반응하는 가스들이 차 있다. 즉 산소나 또는 메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행성의 대기는 산소나 메탄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서로 이제 반응하는.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으로 보충을 받지 못하는 가스들은 자동적으로 서로 결합해서 반응하지 않는 안정된 가스로 변하게 된다. 화성 대기는 이런 가스이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이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다. 이 가운데 마리너 4호가 지난 65년에 지구로 전송해온 사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기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사에서 보낸 탐사선이 결국 이런 사진들을 전송했는데 생명체가 없는 것으로 이제 보는데 확고한 기여를 했다 이거죠. 그러나 72년 마리너 4호는 말라붙은 수로를 발견했다. 이 발견이 한때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도화선이 되었고 또 36억 년 전 초기 화성에 원시 미생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대규모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72년에 마리너 그 위성이 거기에서 마리너 4호가 수로를 발견하면서 말라붙은 수로죠. 이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36억 년 전에 미생물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이제 나오면서 했다. 이 발표를 재구성하면 약 1,500만 년 전에 소행성 하나가 화성과 충돌했는데 떨어져 나온 파편 하나가 떠돌아다니다가 1만 3천 년 전에 남극으로 떨어졌는데 이 운석을 84년 남극 앨런 힐스 빙원에서 발견해서 앨런 힐스라고 명명했다. 이 운석은 해서 이제 거기 소행성 하나가 화석의 잔재죠. 화성의 잔재인 이제 화석 하나가 이제 발견된 것이 그 이제 특징인데 여기서 76년 나사가
발사한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가 보내온 결과와 비슷해서 화성 운석으로 분류됐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 존재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 운석을 분석하기 시작해서 2년여에 걸친 분석 결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물 분자, 또 몇 가지 무기물 흔적, 원시 유기체 같은 화석 등이 발견됐다. 이와 같은 발견은 36억 년 전에 존재했다는 간접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해서 이 36억 년 전에 화성에서 이제 그 생물이 살았다는 증거다 이런 문제죠. 이번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현재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생명체는 그 화성의 생명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죠. 문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지문이 수치, 연도,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그 뭐 별에 대한 뭐 특정의 명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통합적 맥락을 갖다가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쉽죠. 이것도 파악을 해봤을 때 지구 위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이 혼란스럽다. 이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 제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2번처럼 나사 학자들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권위가 있는지 검증되어 있지 않아서 발표한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가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나사가 화성에 대해서 탐사선을 쏘고 했으니까 전문기관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A에서 추론된 방식이 유사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사한 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유비 추론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유비 추론은 비슷한 조건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4번처럼 어떤 병에 걸린 실험용 흰쥐에게 약물을 투여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그러니까 흰쥐도 인간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 판단이니까 문제가 이제 별로 없고요. 제시문 6번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죠. 6은 과학자 자신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달리 과학과 예술은 사실상 대립되지 않는다. 이제 여기도 이제 과학과 예술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맥락의 소재로 나왔고, 대립시키는 이유는 소박한 믿음이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근본적으로 표상해주는 진리이고, 과학이 보여주는 존재는 구체적으로 자연 존재가 아니다. 과학은 사실상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입을 다문다. 그러므로 과학 지식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자연 자체의 한 측면만 보여준다. 그리고 그걸 존중하는 이유는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진리를 발굴해 주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도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대립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하나의 진리에 가깝다고 보는 것인데, 이건 진리에 가까운 저희가 아니라 결국 도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도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일반적 생각에 그런 반론을 갖다 제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 예술적인 자연과 존재 일반에 대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총괄적 비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비전은 똑같은 자연, 똑같은 상반된 주제가 아니라 관점에서 서술에 대한 불과하다. 그러므로 과학과 예술, 즉 비전은 갈등 관계에 있지 않고 공존할 수가 있다. 궁극적이며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데 깨닫는다.
즉 여기에서 어떠한 과학과 예술이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어떠한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에 서로 이제 공통성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죠. 또 과학은 한 형태의 자연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귀중하고 또 지금까지 혜택을 부정줄 수는 없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문제의 핵심은 생태학적이고 예술적인 자연관, 이 포괄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함에 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바로 자연관이라고 하는 예술적인 자연관이 예술적 자연관이 결과적으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근거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됐네요. 자, 이와 같이 볼 때 예술이 차지한 역할이 인간 생활에 적지 않았지만 예술의 중요성은 더 결정적이다. 그리고 공예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하는 처방은 예술적 세계관이 암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술적 사고이다. 이게 바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얘기로 이제 발전을 했네요. 특히 이제 생태학적 문제는 모든 생명체의 존속 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궁극적 가치라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뭇거릴 수가 없고 또 예술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 예술적 기능의 발휘가 중요하다면 그러한 직업을 맡고 있는 기능을 새삼 의식하고 과학적 세계관과 또 그런 가치관에 종속되어서 추종하고 싶은 유혹을 깨뜨리고 저항적 자세를 가져하며 신선한 시각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술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 예술적 사고가는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생태에 있어서 보다 그 생존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적 사고가 아니라 아니면 그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예술적 사고이다. 이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1번처럼 설명하지 않은 것 금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세계관이 뭐 어떻게 해서 발전했느냐 이것은 안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과학에 대한 입장,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막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참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맞는 거죠. 예술적 과학적 세계관과 예술적 세계관의 내용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눈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학적 세계관이 보수이고 진보이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 나누는 거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것은 되지만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4번에서 예술가가 지녀야 될 태도는 생태계에 대한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해서 또는 과학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 치유하는 방안,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 같은 태도는 흉내를 내고 흉내를 내는 모방 강조이고 근본 문제다. 이것 자체가 아니죠. 예술 자체는 창자이고 어떤 문제를 갖다가 새롭게 깨닫는 인식이다.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5번 문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말을 갖다 했는데 이러한 작업을 뭐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예술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과학과 예술의 관계에서. 그러면 직접적인 동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예술의 중요성을 갖다가 알리고 또 어떠한 그 생태적인 문제 같은 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술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니까 결국에는 그걸 뜻해 주는 것이 끝에 있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5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문이 좀 길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내용 파악을 했을 때 보다 좀 쉽게 나오는 그 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시 문제 7번으로 들어가서 지구를 인간과 자연, 예를 들면은 인간 활동의 중요 부분인 경제계와 자원을 공급하는 자연 환경계로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이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지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는 힘이 주로 인간과 자연으로 나온다. 인간,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이제 구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다 이런 거죠. 이런 통념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왔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니까 이 사고방식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서로 분리시켜 놓고 유용한 것만을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에 놓고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자연이 인간에 주는 제약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을 대치시키지 않고 자연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통념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해왔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자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는 없을까? 자연 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죠. 이제 핵심 내용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생태계 개념을 도입하면 쉬워진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핵심이 생태계로서 이제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 중심적 사고는 생태계로 이제 전환을 해서 생태계는 결국 어떠한 것을 갖다 구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경계를 설정한 자연의 한 단위이다. 인위적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 자, 그러나 생태계는 모든 환경과 생물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환경과 생물이 생태계를 잇게 했다는 인과론적 가능성이 가능한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냐면은 결국 환경과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는 관점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생태계는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자연재가 폐기물로 다시 자연에 버려지는 것은 그대로인데 경제활동의 경제계는 재화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일념의 흐름을 갖고 그걸 추동하는 것은 금전, 이윤이 남는 것에 생산활동에 집중되는데 이에 비해서 생태계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고 기초물질이 생산되고 이를 동물이 소비한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로 볼 때와 인간의 경제계로 볼 때의 그런 차이점을 갖다 얘기한 거죠. 경제로 볼 때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다가 측면을 맞췄는데 생태계에서는 자연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다가 이제 맞췄죠. 인간과 자연계는 인간 중심이다. 자연재 중에서 유익한 자연재만 소중하게 취급되는데 인간 중심이고 주위의 자연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생태계에서는 인간의 특별한 위치에 놓이지 않고 생물의 하나의 종으로 취급되고 주변부이다. 그래서 개발론자와 자연보호론자 간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간과 자연계라고 하는 인간과 자연계의 생각, 그런 경제계로 보는 거죠. 이것과 생태계로 보는 것에 대한 것에 이제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인간 중심이 절대 아니다. 자연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봐서 그 개발자와 환경 보호론자들의 충돌을 갖다 유발한다 이런 얘기죠. 자연 보호론자들은 자연재가 낭비되는 것을 비난한다. 자연은 재화를 생산 가능한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역시 무한히 처리될 수가 있는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능하는 경제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니까 자연은 가능한 한 있는 대로 두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자연보호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자연보호자들의 주장인 이 생태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놔둬서 자연계가 질서를 회복하도록 놔두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짜여졌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나왔죠. 5번처럼 자연보호론자들은 지구를 경제계와 환경계로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죠. 자연보호론자들은 하나의
이 생태계로서 전체를 갖다가 보는 것이죠. 2번에 있는 것도 왔다 갔다 하면 문제 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에 있는 것도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그다음 이제 예시 8번으로 넘어가죠. 8번에서 종교는 옛날부터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종교로 이제 바뀌었죠. 네, 종교에 대한 이제 핵심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짜여진 것이냐면은 과학은 16세에 이르러서 중요성을 갑자기 갖기 시작했고 형성해 두는 중요한 요소를 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종교와 과학의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과학의 승리가 확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에는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을 일으킨 것은 16세기를 시점으로 해서 두고 과학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보이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해서 일반적인 이제 현재의 관점이네요. 과학은 추론을 통해서 연결해 줌으로써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법칙의 시도이다. 따라서 과학은 이성 합리성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는 반면 종교는 비이성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종교 진리관은 위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건 종교 자체가 지닌 신비한 측면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대립에서 여기에서는 과학에 대한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비이성이나 비합리성 때문에 이것을 결국 그 문제의식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바로 들어가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온 것이 과학이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자연과학을 의미하고 종교는 흔히 기독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자연과학의 대립 충돌을 갖다가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종교와 과학을 갖다가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자연과학의 대립 현상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갖다가 문제성으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를 좁혔죠. 그래서 라에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자연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상반된 체계 및 가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것들이 이제 따지는 것은 자연을 움직이는 힘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 차이다. 그런 얘기죠. 즉 과학은 기본적인 것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된데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인간 지식의 불완전함으로 돌리고 새로운 자연적 요인을 찾는다. 그러나 종교는 초자연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넘어서 자연적 사건과 인간적 사건에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입장, 즉 초자연적 세력의 입장에서는 순전히 믿음에 기반을 두고 과학적으로 도저히 입증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나 즉 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연을 움직이는 힘을 사실상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과학에서 이제 문제점. 마로 가서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의 충돌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양자는 깊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인슈타인 같은 이제 이론을 갖다가 들었죠. 상호 연관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또 상호 의존을 갖다가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 이론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즉 그는 종교와 과학의 충돌은 자기 영역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이탈했다고 본다고 한다. 과학은 그대로의 실제 리얼리티죠. 그것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고 또 당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되는 가치 판단에 관계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상호 충돌해서는 안 되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과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의 규명에 있고
그 다음에 종교는 가치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주니까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하고 이제 윗글에 대해서 이제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줄여서 기독교가 종교를 대표하고 자연과학이 과학을 대표하느냐. 왜냐면 여기에서 갑자기 줄인 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라와 마에 대한 두 단계에서는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죠. 사실상 내용 자체로는 대조적인 것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는 많은 여기에서 라는 과학의 입장, 그 다음에는 마에서는 이 과학과 종교의 충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니까 서로 따로따로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병렬이죠. 문제에서 문단 간의 관계 이제 나오면 문단 관계에서 내용이 달라지면은 일단 병렬입니다. 그래서 병렬을 먼저 찾으면은 이건 쉽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의 신비한 이것은 뭐하고 니은번에선 불완전음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불완전함으로 그냥 여겨버린다 이런 얘기니까 간주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5번에 있는 그냥 내용만 파악하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예시 문제 9로 넘어가죠. 근대 과학의 혁명은 이제 근대 이후 과학혁명에 대해서 나왔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얘기는 과학혁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혁명을 갖다 정리를 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그걸 갖다 정리를 했죠. 거기에서 산업사회의 개편으로 이제 탄생시켰는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근대 과학 기술의 성격은 엄청난 변화를 갖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거죠. 기술의 발전을 갖다가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국 자연 철학으로부터 내려온 기술에 대한 믿음이 기술자로서의 자연이라는 개념이 약화된 것이다. 근데 자연의 기술적인 입장 약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기술은 농업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었고 자연은 보조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자연은 보조수단이었는데 근대 과학 이후에서는 자연을 지배하는 차원으로 나가게 됐다. 따라서 신과 인간, 자연과 기술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실험과학의 태동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신비를 밝히는 차원으로 넘어갔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의 기술이 인간 것보다 고귀할 이유가 없어져서 묻고 있던 물음들, 즉 인간이 자연에서 일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공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7세기 근대과학의 성공은 인간 사고의 개혁을 갖다 변형시켜야 된다고 부추겼다. 그래가지고 18세기 프랑스의 백과사전 운동의 면모에서 나타나는데 이건 실증주의적 경향과 그 다음에 공동체 부분, 전체화 부분,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적 전통의 자연관이 서로 극단적 경향이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서로 공존하면서 때로 하나를 눌러 이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전체적인 제목 기술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나 이거죠. 2번에서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 하나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논의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통시적 관점이고 3번의 내용일치나 밑줄 친 기억이나 5번의 니은에 대한 것도 내용에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예시 문제와 그다음에 거기서 있는 이제 유제 그것을 좀 풀어 나가고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부록에 있는 핵심도 같이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